1월 28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중국에서 금리 급등과 관련된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코멘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박인금 연구원 외부 접속되어 있는데요. 박인금 연구원 접속되어 있나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예, 발표해 주세요. 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중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 마준이 한 포럼에서는 통화 정책이 적절하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더욱 큰 금융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시장 우려를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장 금리가 급등했고 중화권 주요 지수도 변동성 확대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통화 정책 관련해서 그 다음날 오후에 중앙은행 총장 이강은 또 다른 다보스 포럼에서는 중국의 통화 정책은 지속해서 경제 지원 역할을 할 것이며 너무 이른 시점에서는 부양 정책을 거둬들이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마진 위원의 언급을 통해서 이 통화 정책 변경 시그널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마진 위원이 언급한 거품은 부동산 시장에 더욱 초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연말 부동산 대출 집중 관리 방안에 이어서 최근 항저우를 비롯한 이선 도시에서도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중국 내부 코로나 확산 조짐에 춘절 소비 위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화 정책 방향 전환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또한 올해 전체 회사채 시장 중에 31%가 1분기 중에 만기 도래할 예정이고 시장 참여자들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요구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분기에는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이 공백이기 때문에 사회융자총액 증가율이 자연스럽게 하락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통화 정책 스탠스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일부 대형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해졌는데 중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지만 1분기 효과를 반영하여 최소 4월까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4월이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 혹은 5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며 1분기 경제 지표도 4월에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에 바이든 정부의 미중 관계, 4월 중앙정치회의 등이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채권 쪽과 관련해서 박민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박인금 위원님의 의견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인민은행의 방향 전환이 아니라 마진 위원의 소수 의견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두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이번 자금시장 금리 급등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조치 또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우려할 사안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1,780억 위안, 우리 돈으로 30조 원 정도를 회수한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인민은행은 통상 춘절을 앞두고 1주에서 2주 앞둔 시점부터 유동성 공급을 집중하면서 자금 수요에 대응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인민은행은 춘절을 1주 앞둔 시점부터 1조 1,8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가 있고요. 올해 춘절은 2월 1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월부터는 유동성 공급이 다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소수 의견에 의한 노이즈를 좀 피하고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 실물 경제의 성장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중국은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파른 것은 맞지만 2019년, 2020년 모두 성장률은 잠재 수준을 하회하고 있고요. 2021년 연간으로 성장 경로가 회복되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야 비로소 통화 완화를 거둬들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시점은 2022년 이후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의 통화 긴축을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내 자금시장 금리는 안정적인 흐름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원래 순서 돌아가겠습니다. 매크로 분석 안개태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새벽 FOMC는 시장 컨센에 거의 좀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만하게 뭐 타겟팅 웃도는 수준 이제 계속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이걸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은 미국 연준이 계속 추구하는 게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얘네들 타겟팅이 2% 물가인데 그게 뭐 올해 한 해 2% 넘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 두고 이제 잡는 거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기간은 안 나왔는데 대략 5년을 잡으면요. 결론이 올해 인플레가 튀어 올라가더라도 지난 몇 년 동안에 밑을 깎아먹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평균 채우려면은 올해 연말이 돼도 5년 평균 인플레는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물가가 튀어도 이게 긴축으로 돌아서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기간을 1년 잡는 게 아니라 3년, 5년 이렇게 잡으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대체로 올라올 때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뭐 베트남 전쟁, 뭐 중동 전쟁 이런 게 아니면은 천천히 오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긴축으로 전환되긴 지금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테이퍼링, 그러니까 매달 지금 $1,200씩 사주고 있는데 채권을 그거를 이제 뭐 줄이는 거는 뭐 아직 멀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테이퍼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페드가 돈을 푸는 속도가 줄면은 그때부터 사실 역사적으로 글로벌 경기 지표라든가 주가가 횡보 내지는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슈가 될 텐데 일단 이건 뒤로 빠졌고요. 유동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작년에 페드 자산이 80% 늘었어요. 80%. GDP는 마이너스 3%였고요. 올해 페드 자산은 20% 늡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줄죠. 그런데 명목 GDP는 6% 늘 거로 추정이 돼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명목 GDP보다 페드 자산이 여전히 더 늘어나는 구간에 지금 작년이랑 올해까지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받쳐주는 힘 자체는 올해까지는 좀 지속되는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승원 연구원 FOMC 관련해서 코멘트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안기태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번 FOMC 때 파월 의장이 뭐 고용 회복이 좀 만만해졌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다는 거를 근거로 해서 연준도 실물과 뭐 자산시장 괴리를 지적한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요. 어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작년부터 실물과 자산시장 괴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말은 좀 반쪽짜리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은 고용과 소득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돈을 일할 때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게 핵심인 거고, 그렇게 고용과 소득 관계가 깨진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이어지는 한, 그리고 그것이 11월, 12월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미뤄지는 국면에서 나온 지표들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조금 지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추정한 9천억 달러 추가 경기 부양 정책 효과만으로도 1분기의 재정의 GDP 기여도가 7.37% 정도로 케어스 액트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번에 연준이 코멘트한 지표의 다소 좀 느린 회복에 대해서는 추가 경기 부양 정책 나오기 전 데이터를 근거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채 10년 금리가 1%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일단은 1월 4일부터 소득 지원이 지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월 중순에 확인되는 1월 소비 지표는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2월에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 1% 초반 미국 10년 국채 금리라면 투자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미국 선진국 국채에 대한 투자 의견은 축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뷰는 올해 내에는 테이퍼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부 연준 위원이 한 번씩 코멘트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을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항상 좀 미리 선반영하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의 뉴스에도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게 여름이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GDP가 지금 궤적으로 가면 2분기나 3분기 안쪽이면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제는 회복이 되고, 그리고 페드의 자산 증가율 자체가 연간으로 보면 올해도 여전히 높은 편인데 월간으로 쪼개보면은 약간 여름부터 조금 둔화되는 모습은 보입니다, 증가율이. 그래서 여름 정도에 약간 유동성,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기에 유동성에 좀 이제 증가율이 둔화되는
그걸 좀 느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결국에 지금 이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은 유동성은 이제 조금씩 이제 힘이 슬슬 빠지는 건 이제 맞고, 근데 그렇다 해서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 밑에서 받쳐주고, 이게 점점 실물로 넘어가는 단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2월 안으로 아마 미국은 백신 접종자 수가 확진자를 넘어설 겁니다. 지금 속도로 가면은. 그럼 이게 뭐 나이브하게 표현하자면 유동성 장세에서 뭐 백신 장세 또는 실적 장세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국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뭐랄까요, 전환기 정도 국면, 그 국면에서 좀 불안감은 도출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이게 실물 경기 회복 그리고 유동성이 빠져도 일단은 받쳐주는 거고, 실제로는 내년 봄 이후가 진짜로 빠지는 쪽이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는 뭐 밑을 세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차원에서 저희가 3, 4월 달에 미국 10년 금리 오버슈팅을 보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시장의 우려들이 한 번에 반영될 거다라는 거고요. 결국 연준의 의도와 또 다른 문제가 시장의 오해이지 않습니까? 시장의 오해가 분명히 미국 금리 오버슈팅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나온 시점이 3월, 4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그때쯤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략인사이드 노동길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패시브 투자 전략 발표 드리겠습니다. 알파 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지수 변경 이벤트들이 1분기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MSCI 분기 리뷰가 2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른 리밸런싱이 2월 26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MSCI 코리아 시가총액의 기준점 추정치를 고려했을 때 2월 분기 리뷰에서 신규 편입될 수 있는 종목은 녹십자 정도로 판단이 되고, 제외 종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MSCI 구성 종목 변경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투자 전략은 2월 중순 발표일 시가에 매수해서 리밸런싱을 종가에 매도하는 전략인데요. 2015년 이후에 7%포인트가량 평균적으로 상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리 예상해서 종목을 매수할 경우에는 상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수 이벤트 베팅하려는 투자자들은 현재가 가장 적기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3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리밸런싱이 예정되어 있는 코스피의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의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 101위부터 300위까지 중형주, 나머지를 소형주로 구분해서 발표하는 지표들인데요. 이 과거부터 오히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떨어지는 종목에서 30거래 이전부터 평균 5%포인트가량의 알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형주로 떨어지는 종목에서 성과가 더 좋았던 이유는 바로 지수 내 비중 상승 때문입니다. 이 중형주를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투신사라든지 아니면 연기금의 패시브 성격의 자금 유입이 이 중형주 지수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벤트에 관심 갖는 투자자라면 보고서 9페이지 표 2번에 나타나고 있는 중형주로 이동할 만한 종목 12가지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NH 해외 주식 김한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월보 작성을 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어저께 미국장 하락한 거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주식 3대 주가 지수가 다 2%대 하락세를 좀 보여왔었는데요. 보잉이라든지 테슬라,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기업체들의 실적들이 다소 전망치를 좀 하회하면서 차익 실현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말이 많았었던 게임스탑 같은 일부 업종들이 이제 개인 매수세들은 늘어나는 반면에 이제 주요 기관들이 어떤 공매도를 실현을 하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빈 캐피털 같은 회사들의 파산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들을 좀 높였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랠리를 보였었고,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도 일정 부분 나타났고,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와 공매도가 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됐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 조정에 좀 그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료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월보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 기업팀과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시장과 종목단에서 좀 대응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과 종목 대응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하고자 자료를 작성을 하게 됐고요. 일단 자료 구성은 저희가 그 탑다운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하고 그에 따른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탑다운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리뷰 및 전망들이 좀 포함된 자료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들이 미국 주가지수는 완만한 랠리를 좀 보여왔었는데 빵주는 상당히 부진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도주였었던 빵주가 급락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언제쯤 급락할 것이냐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료를 좀 작성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가지 프락시 지표로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실업률, 그리고 백신 접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준의 정책 변경 가능성 세 가지로 좀 판단을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세 가지 트리거가 나타나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일러야 올해 연말경쯤 나타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빵주가 아직까지는 뭐 급락세를 시연할 가능성들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지표들을 몇 개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실업률 데이터입니다. 과거에 이제 실업률이 장기 추세를 좀 하회할 때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었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업률이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이 속도를 좀 감안해 봤을 때 연말에나 이제 장기 추세를 좀 하회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백신 접종률에 따른 경기 활성화, 그 경기 활동 재개 가능성인데요. 앞서서도 뭐 FOMC 코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신 접종률에 따른 그 집단 면역이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고요. 이에 따른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떤 활성화 자체는 4분기에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그 4분기에 그 경기 정상화 가능성이 나타나면은 빵주에 대한 실적이 좀 망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아직은 좀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인데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정책 변경을 좀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모두 다 겹치는 시점이 지금 올해 당장은 아니고 빨라야 올해 연말쯤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은 뭐 가치주와 성장주가 좀 같이 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09년도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책에 좀 힘입어서 비주도주가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주도주는 완만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전체 주가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금리 급등에 따른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좀 높아지면서 어떤 그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국면들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도주가 아직까지는 꺾이는 시점들은 아니고 정책에 따른 어떤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져보면은 미국 주가 지수는 단기 조정 이후에 완만한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은요, 저희 자료에서 새로 좀 추가된 부분이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주는 다소 완만한 흐름, 그 중에서도 그 이후에 정책에 따른 수익률 측면에서는 경기 민감 가치 업종들이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일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경기 환경과 인플레 국면 하에서는 대표적으로 은행과 운송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부각을 받을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의 33페이지를 봐주시면은 포트폴리오를 좀 작성을 했는데 ETF 측면에서는 가치주와 소재와 관련된 인플레이션과 경기와 관련된 ETF를 좀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종목단에서는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인 대형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운송주들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해외 기업팀에서 탑픽으로 추천하는 업종들 중에 경기와 인플레와 관련된 산업들을 좀 소팅을 해봤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나이키, 카마나 그리고 자일런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기 이기화 연구 발표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4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나왔고요.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좀 더 좋게 보는 부분은 전장이랑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MLCC 수요가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좀 긍정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 이제 25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그 상향 배경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장 쪽 스마트폰
쪽에 이제 수요가 올라오면서 지금 MLCC 수급이 생각보다도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치는 7.1% 상향을 했고요. 글로벌 경쟁사 밸류에이션 상승을 소폭 좀 반영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 전망치를 일단 좀 올려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요인이 좀 크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봤던 부분은 1분기에 이제 MLCC 출하량이 전년 하반기, 특히 이제 뭐 3분기나 4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 대비해서 좀 이제 5% 정도 출하량이 빠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5% 이상 늘어날 걸로 어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예상보다 좀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수요는 예상보다 좋은데 공급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월 말 이후에 대만 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어제 저희가 이제 들었던 부분은, 기존에는 이제 2018년에 가격 변동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수급 상황이 타이트해도 가격을 올릴 생각이 없다는 그런 이제 스탠스였는데,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가격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1분기, 2분기, 3분기 가면 갈수록 이제 수급이 더 타이트해질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대만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난 이후에 삼성전기가 가격을 뭐 나중에라도 좀 따라서 이제 올릴 가능성이 조금 생겼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아직은 이 부분은 반영은 안 했지만 뭐 충분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쟁사 업체인 무라타랑 타요이덴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전기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뭐 PER이 이제 20배 정도까지 왔지만, 무라타나 타요이덴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서 이제 28배, 23.5배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타요이덴은 글로벌 3위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20% 정도 항상 디스카운트를 받아왔었는데, 지금 전기보다 거의 20% 정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경쟁력이나 뭐 캐파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삼성전기가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이 정도의 이상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일단 1분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MLCC가 지금 생각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아직까지는 회복이 좀 더딘 상황인데, 춘절 이후에 이제 가동률이 좀 높아지면서 부품 수급이 좀 원활해지고, 그러면서 스마트폰 출하량도 올라가면서 1분기, 2분기, 3분기로 가면 갈수록 스마트폰 출하량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중국 출하량 쪽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일본 업체들이나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수혜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적도 올해 이제 역대 최대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견조한 실적 상향세가 계속해서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고가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향후에 만약에 가격을 좀 MLCC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은, 어닝 업사이드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가격을 이제 어느 정도 올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MLCC 마진율을 연간으로 20% 초반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5% 정도 올린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5%만큼 마진이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MLCC가 연간으로 매출액이 한 4조 정도 올해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5% 올라가면 사실 뭐 2천억 가까이 이제 올라갈 수 있어서 어닝 업사이드는 최소 이제 뭐 20에서 3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장 MLCC 최근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풀 가동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재고 수준 어느 정도인지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장 MLC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동을 거의 이제 100%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수요가 좀 올라오는 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는 지금 이제 기존에 6주 정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아마 춘절 지나고 나서 3월, 4월 되면 좀 더 이제 타이트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전장 쪽은 이제 천진 공장이 지금 시가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램프업이 돼서 양산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기아차 조수홍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저 기아차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나 예상치보다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4분기에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고요. 지금 뭐 환율 하락 같은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이제 17.9%로 전분기, 3분기와 거의 유사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내수 ASP가 이제 2,910만 원으로 분기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수출의 ASP도 계속 상승 중인데, 이런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지분법이 적자 전환한 거는 지금 중국 사업이 부진한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차량 효율화 등으로 사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서 발생된 그 비용 요인들이 좀 컸던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업 계획으로는 280만 대 완성차 기준으로 15% 정도 그 성장하는 걸로 사업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저희 예상치가 276만 대이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입니다. 올해 글로벌 수요가 한 10% 정도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신차 효과들을 감안하면, 그다음 미국이나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 모멘텀을 고려하면 달성 가능한 계획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2분기에 스포티지 출시되면서 이제 주력 차종 글로벌 론칭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 이익 성장 모멘텀, 내년까지 가는 그런 선순환 효과는 지속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어떤 이익 체력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상승 추세는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LG생활건강 조미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4분기 실적 발표 어제 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와 당사 추정치 부합하는 실적 기록했습니다. 음료는 견조했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이 좋았는데요. 4분기는 생활용품은 위생용품 수요 감소에 따라 좀 위축되었으나 4분기에는 화장품 부문의 실적이 당사 예상과 그리고 전체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습니다. 특히 중국 전체 시장이 32%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LG생활건강은 41% 성장 보였고요. 국내 코로나 재확산에서도 면세점 채널에서도 7% 성장을 보이며 높은 대중국향 수요를 숫자로 입증했습니다. 계속 잘해왔기 때문에 상승폭은 낮을 수 있지만 국내외 동종 업체 대비 30% 이상 지금 할인받고 있는 상황이라 견조한 실적과 브랜드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00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LG화학 황유신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일단 EV용 2차전지 사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는 해가 되겠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IPO 예정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확보, 그 기반으로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지분 이석, 그 디스카운트 논란은 있겠지만요. 그 사업 가치가 재평가돼서 다시 가치 상승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현 수준의 주가를 기준으로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유지를 하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추정치 그대로 좀 나왔고요. 일회성 요인으로는 이제 NCC 화재나 전지 부문 이제 분할 비용이나 충당금 그리고 환율 하락 때문에 약 3,500억 원 가량이 이제 차감된 실적입니다. 요게 사실은 없었다 가정을 하면은 1조 원을 넘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 외단에서는 조금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 2017년도에 발행한 이제 교환사채 전환이 되면서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됐고 환차손 이게 합쳐서 4천억 가량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적 손실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과는 이제 상관이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은 한 8,500억으로 다시 회복이 될 예정입니다. 여수 그 NCC 공장은 이제 화재 수리 완료 이후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재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램프업 과정이고 2월부터 상업 생산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이제 레깅 이펙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예정이고요. 전반적인 이제 사업 부문의 호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양호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2차 전지 부문이 올해 본격적으로 성장이 좀 되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해서 한 18.9조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IPO가 지금 진행이 되는 이제 초기 단계인데 대략 한 90조에서 100조 정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자금이 좀 유입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V용 2차전지 매출액이 올해는 이제 13조 원으로 좀 마찬가지로 50% 이상 성장한 그 규모고요. 영업이익률은 미드싱글로 좀 예상을 합니다. 생산 능력도 작년은 이제 120기가에서 올해 말 155기가로 확대가 되고, 그래서 압도적인 그 캐파를 이제 보유하게 되는 그런 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위상이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지 중심의 어떤 성장을 좀 중심으로 좀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삼성물산 김동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삼성물산 저희 지주회사 차선호주이고요. 목표 주가 21만 원 유지합니다. 실적은 프리뷰 때보다는 저희 예상보다는 좀 더 잘 나왔는데 연결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강세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건설하고 패션 쪽은 전년 동기 수준까지 지금 회복돼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동시에 그 2020년 말 주당 배당금을 전년 2,000원에서 15% 상향 조정한 2,3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관련해서는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령이 4월 달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배당은 2021년 말 배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물산에 대한 투자 포인트 3가지는 계속 변함이 없는데요. 첫 번째는 건설이 그 축을 잡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이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올해 실적 모멘텀이 잘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대주주일과 상속이 개시가 되면서 지배주주 지분은 변동이 없으면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배당 지급 확대,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기대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전에 총수 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이제 저평가 요인이 좀 소멸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순자산 가치 대비 59% 할인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KG모빌리언스 발표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른 것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도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데, KG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른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KG모빌리언스를 지금 이 시기에 관심 있게 봐야도 될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KG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소액 결제 PG 업체인 건 아실 것 같고, 이 회사가 작년 4월에 KG 올렛이라는 신용카드 PG 업체를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PG까지 패키지로 영업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인데,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이 회사가 작년까지 신용카드 PG업에서 삼성전자 임직원몰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부터 삼성전자 임직원몰이 삼성그룹 통합몰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0년 신용카드 PG 삼성 쪽 관련 거래대금이 8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1조 5천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PG가 결제 한도가 지금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모바일 소액 결제로 살 수가 없었던 고가 가전, 그리고 항공권 이런 것들로 이제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일단 올해 모바일 PG 쪽 시장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신규 시장 쪽인데, 그동안 일단은 이 회사가 작년 12월부터 쿠팡이나 이제 위메프를 거래를 못했다가 작년 12월부터 쿠팡하고 위메프도 이제 계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모바일 소액 결제는 월정액 서비스 결제에 진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글로벌 보험사하고 월정액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신용카드와 모바일 소액 결제 PG를 하는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월정액 결제 서비스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쪽에 진출한 거에 대해서도 올해 좀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 10배가 안 되고 모바일 소액 결제 업체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어서 KG모빌리언스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KNJ 이현동 연구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NJ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올해도 이제 국산화에 대한 니즈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랑
반도체 웨이퍼 시각 공정의 소모품인 SiC 포커스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안 좋은 상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포커스링 쪽인데, 포커스링 쪽이 고출력 플라즈마 장비를 견뎌야 하는 특성상 원재료인 석영이나 SI에서 내구성이 2배 강한 SiC로 지금 지속시 바뀌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뭐 낸드 고단화와 디램 미세화, 그다음에 고객사의 채택률 상승으로 해서 연간 20%의 상승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SiC 포커스링 자체가 국내 TCK라는 업체가 거의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업체들에 넣는 비포 마켓에는 거의 10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국산화하기 위해서 TCK가 최대 주주가 일본 업체이다 보니까 KNJ, 하나 머티리얼스 이런 업체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두 번째로 공급을 시작한 업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에 2016년부터 납품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약 15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작년에도 15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될 전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증설에 진행 중인데요. 매출액 100억 규모의 챔버를 2대 정도 증설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이제 글로벌 최대 고객사인 S사를 통해서 퀄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고, 연간 20억 정도의 샘플 매출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퀄 테스트에 대한 추가 진행과 함께 애프터 마켓에서 채택 확대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실적 성장에 하나의 큰 기대 요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150억이었던 매출이 올해 한 22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한 304억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동사 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내년 실적까지 조금 당겨올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의 멀티플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고종호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4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실적이 이제 공시가 되었습니다. LCD는 패널 가격 상승 효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출하량은 4분기 이제 빠졌는데 가격은 3분기 대비해서 17% 패널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저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 OLED는 애플양 패널 출하량이 3분기 대비해서 40% 정도 이제 증가한 효과가 실적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형 OLED는 작년 3분기부터 중국 광저우 8세대 설비가 램프업 중인데 비용 부담이 있었을 것이어서 적자를 보였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제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높아진 4분기 실적 기대치가 현실화가 되었고요. 향후 실적에 이제 두 가지 부담 요인이 존재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2분기부터 주춤할 수 있는 하락 가능성이 있는 LCD 패널 가격과 TV 업체들이 올해 전략 제품으로 강조하고 있는 미니 LED TV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LG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실적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LCD 패널 가격 흐름이랑 미니 LED TV 시장 반응에 집중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일 빅히트가 네이버하고 YG 협업하는 관련된 내용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빅히트, YG, 네이버 관련해가지고 팩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공시가 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랑 위버스가 통합해서 위버스 컴퍼니를 이제 이루게 되고요. 네이버가 빅히트 자회사 위버스 컴퍼니,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BNX라고 부르던 이 회사의 구주주 지분 60만 주, 즉 방시혁씨 지분 14%랑요. 신주 발행 유상증자를 참여하면서 총 4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나머지 51%는 빅히트고요. 이제 위버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이버에 어떤 걸 가지고 오느냐, 브이라이브 사업부 자체를 2천억 원에 양수하게 됩니다. 이번 취득 가액을 고려해 볼 때 일단 위버스의 플랫폼 순수 플랫폼 가치는 8,400억 원이라고 보이고요. 관련된 시너지는 플랫폼 역량 강화, 그리고 통합을 통한 비용 효율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어제 YG랑 협업 관련해서도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빅히트가 YG 플러스 지분 19%를 취득해서 2대 주주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빅히트 소속 가수인 BTS, 세븐틴 등 저희가 연간으로 거의 1,000만 장 정도 팔거든요. 여기에 대한 음반 음원 유통사가 예전 드리머스 컴퍼니에서 YG 플러스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YG 소속 아티스트인 블랙핑크, 트레저, 빅뱅 등이 위버스에 입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텐데 일단 당사에서는 빅히트가 가장 큰 수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위버스가 브이라이브랑 통합하면서 저희가 좀 부족했던 서버 등등의 IT 부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입점하게 되면은 일단 K-팝 아티스트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아티스트가 모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블핑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고려하면은 저희 위버스 구독자 수 증가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점은 일단 자회사인 YG 플러스를 통해서 빅히트 음반을 유통하게 된다면 저희가 2020년 기준 음원 매출이 3천억 원인데 수수료 매출이 대충 한 4%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60억에서 120억 원 정도의 수수료 매출은 추가 발생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위버스를 통해서 MD 자체를 많이 팔게 돼서 일단 외형 성장도 같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일단 이제 브이라이브를 오랫동안 서비스를 해왔고 글로벌에서 좀 성과를 거뒀지만 항상 이제 리스크로 따라가는 게 이제 아티스트랑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되면서 컨텐츠 소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없어졌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쪽은 또 이제 브이라이브 사업부 쪽들이 될 거여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이번 이 딜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일단 브이라이브를 영업 양수도했기 때문에 2천억 정도 가치를 인정받았고 현금이 한 2천억밖에 나가지 않아서 뭐 재무적으로 또 양호한 투자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임지용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사업부 전반에 고른 성장세를 좀 보였습니다. 전분기에 좀 예고했던 기업들의 IT 지출 축소 우려에도 좀 강한 성장세를 좀 보였는데 커머셜 클라우드나 보안, 게임 쪽이 좀 호조를 보였고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도 한 5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좀 보안 쪽이 강화된 제품 버전 E5 매출이 4개분기 연속으로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했고, 보안 관련 매출이 한 100억 달러를 상회했다고 좀 밝혔습니다. 이제 보안 쪽이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좀 확인해 줬고요. 게임 쪽도 신규 콘솔 출시 효과에 의해서 엑스박스가 한 86% 증가하고, 전체적인 서비스 매출도 한 40% 이상 증가하는 게임 쪽이 실적 호조를 좀 보였습니다. 3분기도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좀 발표했고 호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좀 시장이 빠지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했던 좀 그런 0.3% 상승하는데 좀 그쳤습니다. 좀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환학 박주선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후에 환학이 회계 기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각각 6%, 24% 상회했고요.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2개 분기 연속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상향된 가이던스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 컨센서스보다 한 17% 높은 수준이고 연간으로 이제 증익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주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고 지역별로 보더라도 중국 이외에 다른 일본이나 북미, 기타 아시아 지역도 모두 전분기 대비 증가 전환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수주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과거에 이제 수주 증가 사이클 보게 되면 2016년, 2017년 약 7개 분기에 걸쳐서 이제 수주가 증가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주가는 한 90%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2개 분기 연속 수주 증가세에 주가는 약 30% 상승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눈높이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업무 효율화 효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익률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서 주가 상승 기준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AMD는 자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모두 마쳤습니다.